안녕하세요, 최효섭입니다. 오늘은 CPU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인텔이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말이 좀 웃긴데, 요즘 인텔이 내놓는 CPU 종류가 한 세대 안에서도 너무 많고, 또 그 안에서도 뭐 설계나 공정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다른 제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아니죠. 순차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첫 제품이 나오고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첫 출발은 모바일입니다. 이번 좀 발표된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많은데 동료 기자랑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좀 의견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변화를 지켜볼 만한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는 그동안 이제 타이거 레이크라고 코드명으로 불렸던 제품인데요. 10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이 10나노에 맞춘 슈퍼핀 아키텍처가 이번에 좀 핵심,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소재와 설계를 바꿔서 CPU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화 이동 속도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빨리빨리 움직이면은 정보가 그만큼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일할 거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인텔이 이제 전 세대보다 한 24% 정도 뭐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모바일인데 최고 클럭은 4.8GHz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전 세대보다 거의 1GHz 가까이 올라간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설계로 인해서 발열 관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텔이 아직까지 10나노 공정 효과를 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 슈퍼핀 아키텍처를 통해서 뭐 회로랑 게이트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열이 줄어들고요, 효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프로세서 제조사로서는 할 수 있는 시도, 클럭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작동 속도는 사실 CPU의 굉장히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게, 잘못 올렸다가는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불안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뭐 타버리기도 하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뭐 스로틀링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11세대에서는 좀 그 발열이 나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설계가 도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럭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코어당 성능이 올라가죠. 그리고 어차피 요즘에는 뭐 CPU 작동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뀌니까, 뭐 일반적으로 웹서핑이나 채팅이나 뭐 문서 작성이나 이런 뭐 많은 성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클럭을 충분히 내려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열이랑 효율이 올라가면 결국에 이제 같은 일을 할 때 더 낮은 전력으로 작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시속 13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로 100km를 달리는 거랑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로 시속 100km 달리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거를 같은 속도로 한다고 해도 뭐 효율성이나 쾌적함 같은 차이는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설계를 통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오롯이 아키텍처만을 봤을 때 드러나는 특성이고, 실제 제품이 나오고 뭐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필드에서 사용되는 거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설계, 그리고 인텔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텔이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그래픽 성능 향상입니다. 이번에 아이리스 Xe 그래픽 코어가 들어가거든요. 이 인텔의 그래픽 코어라고 하면은 뭐 그래픽 감속기다 뭐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스카이레크 이후에 나오는 이제 뭐 아이리스 시리즈 그래픽 성능은 꽤 좋은 편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게임보다는 GPU 이용한 처리들, 그러니까 뭐 동영상 편집이나 뭐 포토샵 할 때, 그리고 뭐 머신러닝 처리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웬만한 외장 그래픽 카드들 못지않게 성능이 냈었거든요. 특히 이제 H.265 가속 때문에 4K 영상 관련된 성능은 특별히 또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리스 Xe는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됐냐? 네, 이것도 물리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GPU 성능을 가름짓는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을 처리하는 코어가 몇 개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쿠다 코어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인텔은 EU라고 부르는데, 그 EU 유닛들이 아이리스 Xe는 96개까지 들어갑니다. 이전 세대가 64개, 64개죠.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이 Xe 코어도 공정 개선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또 클럭이 올라가면서 기본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코어 개당 성능이 높아졌고, 또 성능이 높아진 코어가 그만큼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인텔 발표로는 이전 세대보다 90% 정도 향상이라고 하네요. 거의 2배 빨라진 거죠. 저는 사실 뭐 이 내장 프로세서에 대해서 뭐 게임 성능보다는 뭐 영상이나 그래픽 처리 쪽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큰데, 네, 일단 뭐 게임 성능은 확실히 좋아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인텔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게임에서 뭐 10세대 들어간 아이리스 플러스보다 거의 2배 정도 프레임 많이 뽑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성능, 어느 정도 위치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일단 요즘에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라이젠 7이랑 비교를 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 당연히 이제 인텔에 유리한 정보들이 나오긴 했겠지만, 뭐 자료들 보면은 시스마크 기준으로 28%, 그리고 뭐 그래픽은 68%,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성능은 거의 4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1.3배 정도 빠르고요. 포토샵도 1.4배, 뭐 게임도 한 1.5배 이상 성능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한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AMD로서는 멀티코어랑 뭐 게임 성능을 바탕으로 드라이브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이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인텔이 바로 맞수를 놓은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 구도잖아요. 인텔과 AMD의 치열한 뭐 주고받기. 전통적으로 AMD는 인텔을 꾸준히 따라잡아 왔고요. 또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예요. 물론 이제 인텔이 기술적으로나 또 뭐 마케팅이나 한 수 위라는 거는 분명한데,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뭐 인텔 입장에서 뭐 발전 속도를 조금 천천히 늦추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넘게 이제 AMD는 어떻게 보면 암흑기였었고요. 인텔도 그동안에 AMD에 더 이상 이제 긴장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텔은 또 뭔가 인텔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라이젠이 나오고, 그 라이젠이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면서 요즘에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뭐 PC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물론 뭐 AMD의 독주다, 뭐 역전이다,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기사들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인텔이 훨씬 앞서 있고요. 기술적인 여유도 훨씬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매출이나 뭐 재정 상황 훨씬 좋죠. 뭐 PC 공급 부족이나 뭐 시장 잠식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이게 인텔이 PC보다 데이터 센터용 재온을 찍어내는데 좀 집중하거든요. 값이 한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요. 훨씬 마진이 좋은 거죠. 뭐 지금은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기술을 제품으로 풀어내는 제품 기획이나 뭐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 거지, 인텔의 제품 그리고 뭐 기술적인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AMD의 약진이 의미를 두자면은 여태까지 좀 미적미적거리던 인텔의 능력, 뭐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AMD 라이젠의 가장 큰 의미고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젠이 나오고 나서 인텔이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쿼드코어에 가둬두었던 코어 개수를 6개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결국에 이제 또 이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지향점도 뭐 라이젠 7, 뭐 4800, 뭐 4600 이런 게 인기 많잖아요. 이런 게 기술적으로 모바일도 데스크탑 못지않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아젠다를 꺼내놨고요.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니까 인텔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 것 같습니다. 경쟁이 이래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새 CPU 나오면은 꼭 나온 얘기죠. 아직도 10나노냐? 네, 이번에 10나노입니다. 뭐 몇 나노 하는 미세 공정은 뭐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조금 다른 문제로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이거 자세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현재 반도체 미세 공정을 가르는 기준 잣대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7나노니 5나노니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정말 그게 완벽히 7나노냐 5나노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인텔은 좀 그거를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직도 10나노인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10나노에 아직도 완벽하게 안착하지 못한 거는 이게 인텔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11세대 코어 인텔의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이제 모바일부터 출발했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아키텍처 그리고 공정 차이가 좀 기대되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인텔은 웨이퍼의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회사예요. 뭐 설계도 앞서가고 있고요. 뭐 소재 선택이나 가공 이런 걸로 성능 끌어내는 거, 이런 기술 여전히 훌륭합니다. 오랜만에 좀 기대되는 제품이 나올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고요. 스카이레이크 이후에 좀 설계면으로 조금 인텔이 정체된 감이 없지 않았는데, 결국 인텔도 이제 게임이나 인공지능 같은 또 GPU 컴퓨팅 기술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 제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만져보고 실제 성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노트북의 이제 흐름을 바꿔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AMD의 라이젠 7도 굉장히 훌륭하고 두 회사 제품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더 좋은 CPU들이 나와야 우리가 더 좋은 컴퓨터들 많이 쓸 수 있게 되겠죠.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오늘 인텔 프로세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